제가 처음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고 한 30여 년, 뭐 30년에서 사실 훨씬 넘는 그런 기간 동안 계속 이 소프트웨어 관련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처음 이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을 78년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 전해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워즈니악이 애플2라고 하는 퍼스널 컴퓨터를 77년에 출시를 했어요. 이때까지는 이제 컴퓨터는 학교나 연구소 같은 데서 아주 제한된 특수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엄청나게 비싸고 엄청나게 큰 이러한 기계였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이 애플2가 나오면서 보통 사람들도 부담 없이 컴퓨터를 사가지고 집에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었어요. 이 퍼스널 컴퓨터 레볼루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운 좋게 부모님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부터 캐나다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 덕분에 먼저 이런 퍼스널 컴퓨터를 갖다가 집에서 사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를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면 재밌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매일 했어요. 그러다가 같이 이 컴퓨터를 좋아했던 한국 친구들이랑 어느 날 밥을 먹으면서 한글 입력을 이제 컴퓨터가 있으니까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한글 입력은 컴퓨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땠냐면 지금 이 화면에 보는 게 기계식 타자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뭐 기계식 타자기를 구경도 못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한글을 입력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한글은 영문하고는 달리 이렇게 쓰면은 그냥 옆에 쫙 늘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음절 단위를 이렇게 모아줘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기계식 타자기는 굉장히 하기가 힘든 일이죠. 그래서 사람이 글자를 하나 찍을 때마다 내가 치는 뭐 기억이 이게 초성 기억인지 아니면 그 음절이 받침이 되는 종성 기억인지를 알아가지고 각각 다른 기억을 눌러줬어야지 됐어요. 자판에서는 같은 기억이지만 쉬프트 키가 2개씩 3개씩 달라 있어요. 그래가지고 쉬프트 키를 한번 누르고 받침을 칠 때는 기억을 눌렀어야지 됐고, 모음도 같은 아지만 받침이 올 때는 좀 짧아야지 되고, 받침이 없을 때는 이제 길어야지 되니까 그거를 사람이 판단을 해서 타자수가 판단을 해가지고 다른 글씨를 눌러줬어야지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타자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타자를 배우기도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이제 컴퓨터가 나왔으니까 이걸 좀 더 빨리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하게 된 게 이 한글 자동 모아쓰기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데서 이제 입력을 할 때 제가 이제 기억을 치고 R을 치고 니은을 치면은 우선 간이라고 이제 글자가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모음 R을 치면은 받침이었던 니은이 옆으로 싹 옮겨와 가지고 나가 되죠. 근데 그때 모음 대신에 디귿을 치게 되면은 가하고 니은이 그냥 하나의 음절이 이제 완성이 돼서 간이 되고, 그 다음에 새 음절이 디귿으로 시작하게 돼요. 이거 우리 뭐 매일 쓰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처음 친구들이랑 같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가능했던 거는 한글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라도 영어 같은 경우는 A나 E나 O 같은 이런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냥 단어의 경우는 그냥 A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글은 모음 R로만 써주질 않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반드시 그 앞에 소리값이 없는 이응을 써서 이건 왜 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규칙적인 그런 구조를 갖다 보니까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음절의 경계가 어딘지를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제 처음 이 한글 컴퓨터를 이용한 한글 입력을 하고, 이걸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없을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한글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983년에 저희가 처음 시장에 이제 한글 프로세서 3라고 하는 이름으로 애플2용 자동 모아쓰기가 되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내놓게 됐고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저는 계속 이 소프트웨어를 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96년, 97년 이렇게 되면서 인터넷이 이제 막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PC용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을 하고 그걸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인터넷이 오면서 새로운 그런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PC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늘 느꼈던 거는 한국에서 우리 개발자들이 만든 그런 소프트웨어가 세계 시장에 나가가지고 경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개발들이 돼 있었고 우리는 그런 흉내를 내는 수준이었었는데 세상이 이제 바뀌니까 인터넷 세상이 되니까 뭔가 또 우리가 먼저 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했던 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 미국보다도 사실 먼저 보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했던 게 제가 이제 ThinkFree라고 하는 회사를 실리콘밸리에서 99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리고 2000년에 이제 첫 번째 그 버전을 내놨어요. 이거는 여러분 아마 구글 덕스 그 쓰실 텐데 구글 덕스가 나오기 7년 전에 인터넷만 연결된 컴퓨터 거기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은 그냥 그 브라우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어저께 작성했던 문서를 볼 수가 있고 그걸 거기서 그냥 편집도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질 않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 전까지는 CD에서 설치하는 데만 한 30분이 걸렸었어요. 그냥 그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들어가서 그냥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요즘은 이걸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에서 SaaS라고도 부르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처음 그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00년에 출시했을 때 미국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조명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이 포춘지에 뭐 인터뷰도 실렸었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가장 놀랐던 거는 그때 그 다음에 2001년 3월에 패스트 컴퍼니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그래도 잘 알려진 그런 경제 그 잡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스티브 발머의 인터뷰가 실렸었습니다. 인터뷰어가 발머한테 당신이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했을 때 발머가 첫 번째는 리눅스다. 리눅스 OS가 뭐 윈도우를 위협하니까 그렇게 그 말을 했겠죠. 두 번째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ThinkFree라는 애들이다 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잡지 찾아보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발머는 그때 얘네 아직은 좀 후진데 이런 애들이 계속 그 새로운 방식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그 사용할 수 있게 했을 때 자기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가장 큰 효자 상품이에요. 돈 그 매출의 그 60%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팔아서 그때 나왔을 때예요. 근데 그 시장을 이제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들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스티브 알머를 갖다가 그 실망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잘 되질 않았어요. 생각했던 것만큼 인터넷 보급 초고속 인터넷 보급 속도가 너무 늦었어요. 2003년까지도 미국은 AOL이라고 하는 다이얼업 서비스, 그러니까 전화선을 이용해서 아주 느린 속도의 인터넷을 제공하는 업체가 가장 큰 인터넷 그 제공자였었어요. 한국에서는 30초면 이 소프트웨어가 뜨는데 브라우저 안에 미국에서는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닷컴 버블도 꺼지면서 저희가 한 2,100만 불을 그 실리콘밸리 창투들한테 투자를 받았었는데 그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추가 투자는 안 이루어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정도가 되면서 다시 이제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웹 2.0이라는 그런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을 했어요. 기존에 이제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그냥 정보를 찾고 읽기만 하는 거에서 이제는 브라우저 안에서 뭔가 뭐 블로그도 만들고 요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웹 2.0 시대가 왔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버텼었기 때문에 ThinkFree가 이런 웹 2.0의 이제 선두주자로 그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웹 2.0 히로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그래도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는데 저게 이제 20명의 그 당시 이제 웹 2.0의 리더들을 갖다 인터뷰했는데 제 이름도 저기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뭐 미국의 이제 3대 공중파 방송인 ABC 뉴스에 출연해가지고 저희가 뭐 저희 서비스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다가 저는 나중에 2010년부터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삼성은 이때 아이폰이 국내에서 출시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모바일 이 휴대폰 시장에서도 하드웨어만 잘 만들어가지고는 그 시장에서 이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드웨어하고 같이 타이트하게 인터그레이트된 소프트웨어나 그런 콘텐츠 에코시스템이 있어야지 된다는 걸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하고
그 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직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미디어 서비스 팀장을 했는데 뭐 애플이 했던 뭐 뮤직 서비스, 비디오 서비스, 뭐 이북 서비스 이런 거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서 제가 이제 옛날부터 꿈꿨던 이제 정말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꿈에 도전을 했고요. 그때 이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 저희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역량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로 하는데 삼성은 뭐 무조건 이제 하라고 하면 하는 거다 이런 조직이었었기 때문에 돈은 엄청나게 뭐 얼마든지 투자할 테니까 하여튼 단시간에 뭐 하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사용성이나 운영면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그 서비스 중에 이제 밀크라고 하는 서비스는 이제 2014년에 출시돼서 1년 안에 한 3천만 명의 사용자를 한국하고 미국에서 이제 서비스를 했는데 확보를 했고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작년에 사실 닫았어요. 삼성이 이제 이런 걸 한 5년 하다가 회사가 이제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할 일이 뭐 소프트웨어라는 것보다 이런 컨텐츠 서비스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 서비스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어떤 저런 일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재작년 말부터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은 이제 CJ 그룹에서 이 그룹의 IT 전략을 그 세우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CJ는 오프라인 쪽에서는 굉장히 그런 강한 그런 회사인데 온라인 쪽에서 과연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이제 점점 세상이 온라인으로 그 옮겨가는데 이런 걸 뭐 요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CJ가 갖고 있는 그런 역량들을 보고 그랬을 때 사실 CJ가 소비자들에게 접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갖고 있고 극장도 갖고 있고 음식점들도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갖고 계실 텐데 CJ1 카드를 그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이 한 1,500만 명 정도가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CJ1 카드를 쓸 때마다 이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들어옵니다. CJ그룹에서는 또 대한통운도 갖고 있어요. 대한통운이 하루에 보통 200만 개에서 300만 개의 그 패키지를 갖다가 그 배달을 합니다. 그 배달을 할 때마다 어느 동네 사는 어떤 사람이 뭐 기저귀를 갖다가 얼마나 주문을 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사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잘 이용하면은 이거를 이제 새로운 사업의 어떤 그런 기회도 되고 기존 사업도 그 활성화시키고 그런 게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이제 그런 계획들을 세웠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사실 그 작년에 뭐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사실 4차 산업혁명은 뭐 1차고 2차는 우리가 뭐 증기, 수력, 나중에 전기의 힘을 빌려서 우리 그 사람이나 동물이 근육이 갖고 있는 그런 제약을 갖다가 넘어서는 이제 그런 그걸 통해서 이제 생산성을 향상하는 그런 혁신이었다고 한다면은 3차는 컴퓨터, 이 IT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화를 뭐 정교한 자동화를 하고 그걸 통해서 또 한 번의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거였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4차는 그거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3차 산업혁명 때도 이제 이미 지금 우리 주변에서 쓰고 있는데 이거를 더 똑똑한 컴퓨터,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미리 학습 명령을 프로그래밍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판단을 해 가지고 아주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AI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AI가 지금 사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아까 뭐 로보틱스에서도 당연히 그렇지만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한두 개만 그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여러분 뭐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네바다 같은 데서는 트럭들은 이미 자율주행으로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진짜 우리 그 생활에서 정말 사용하게 되려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을 새로 출시를 할 때 그 신약이 안전한가를
따지기 위해서 이제 임상시험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그런 같은 기준을 자율주행에다가 적용하게 된다면 한 10억 마일 정도를 갖다가 그 자율주행차들이 이제 운전을 해야지 된대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게 진짜 안전하다 이런 판단이 쓸 텐데, 사실 지금 이제 이쪽의 연구를 가장 많이 한 구글이 6년 동안에 200만 마일 정도를 갖다가 지금 주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마일 가려면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6년 동안 200만 마일을 하면서 11번의 사고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경미한 사고 있고 대부분 다른 차가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그런 사고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규정을 갖다가 좀 이 자율주행차는 뭐 신약이나 기존 하고는 좀 다른 이 잣대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이제 운전을 해서 경험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운전 솜씨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허다못해 내 아들이 또 운전할 때 그 지식을 그대로 넘겨줄 수가 없어요. 내 아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지 돼요. 근데 자율주행의 경우는 한 컴퓨터가 학습을 하면 다른 모든 컴퓨터들이 다 똑같이 똑똑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다른 기준을 써야지 된다. 실제로 자동차 사고로 전 세계에서 죽는 사람이 120만 명이에요. 한 해에.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3만 명이 죽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그 3만 명 중에서 94% 정도가 휴먼 에러, 사람이 실수를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45세 미만에서 이 사망 원인 1위가 자동차 사고입니다. 근데 이렇게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위험한 일을 사실 사람한테 계속 맡겨야지 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튼 저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발전 속도는 빨라지고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지금 규제나 이런 것들도 변화하면서 빠르게 우리 생활로 정말 들어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IoT 분야가, 이 IoT는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이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들만 네트워크로 연결됐다면 우리가 보통 컴퓨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뭐 카메라니 뭐 스피커니 전군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 네트워크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작년에 소프트뱅크가 암이라고 하는 영국 회사를 36조 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 뭐 만들어서 파는 그런 물품이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이 화면에서 보는 이런 하드웨어 혹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두뇌를 만드는 그 두뇌의 설계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설계도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애플한테서도 받고 삼성한테서도 받고. 근데 그 회사에다가 36조를 갖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손정희 회장이 앞으로는 이런 지금 현재도 이 암 칩이 저 두뇌가 750억 개의 그런 기기에 지금 들어가 있대요. 전 세계 인구를 놓고 볼 때 한 사람당 한 10개 정도의 그 암칩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2040년이 되면 한 사람당 한 1000개 정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또 사업 기회가 올 거라고 이제 원래 이제 승부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 회장이 여기다 이제 베팅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기기를 통해서 사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오는데 이 데이터를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이 보고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다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의미를 갖다가 찾고 적절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여기 이 사진에 있는 분들은 딥러닝, 그러니까 뭐 심층 기계학습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거기에 뭐 거의 신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은 이안 르쿤이라고 해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인공지능 헤드로 있는 분이, 저분이 이제 여러분들 페이스북에다 사진 올리면 그거 찾아가지고 이거는 누굴 것 같아, 뭐 친구 이름 자동으로 붙여주고 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제 앤드류 잉이라고, 지난주에 이 양반이 굉장히 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 사람이 이제 스탠포드 교수면서 바이두, 중국 이제 바이두의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하는 쪽을 이끌었는데 지난주에 그만둔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만둔다고 발표했는데 전 세계 언론이 지금 다 이 사람이 저길 그만두고 지금 어디를 갈까 하는데 지금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은 그 요시아 벤지오라고 하는 몬트리올 대학 교수인데, 이분도 굉장히 이제 그 이런 인공지능 연구에서 그 유명하신 분이고, 그 옆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분이 제프리 힌튼이라고 그래서 이 딥러닝의 뭐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분입니다. 이 힌튼 교수는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사실 이제 신경망 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뇌의 구조를 컴퓨터로 사실 흉내를 낸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AI를 연구할 때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만 공부한 게 아니라 학부에서는 이제 심리학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복수 전공을 했고요. 대학원에 가가지고는 이제 인지심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인지심리학을 공부했던 이유는 사람같이 생각하는 이제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그 사고를 하는지를 알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차피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알 바 없고 알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뭐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죠. 결과만 나오면 되니까 굉장히 강력한 컴퓨터의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일을 하게 하면 돼.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성공을 거뒀던 게 딥블루라고 하는 그 체스를 두는 컴퓨터였어요. 이게 97년에 세계 챔피언이었던 게리 캐스파로브를 갖다가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가장 체스를 잘 두는 인간을 이긴 그 AI가 97년에 나왔어요. 근데 알파고가 그 이세돌을 이기는 데까지는 훨씬 더 시간이 걸렸죠. 근데 그 이유가 이 그 딥블루의 방식은 뭐였냐면 브루트포스라고 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건 상관없고 무조건 컴퓨터가 빨리 더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가능한 수를 미리 다 둬보는 거예요. 말을 요거 하나 움직였을 때 그 가능성을 쫙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가 또 요 말을 움직였을 때 그 다음에 이 가능성을 미리 다 둬본 다음에 그걸 비교해가지고 가장 좋은 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미리 다 둬본 거죠. 이게 체스에서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체스는 판도 그 바둑판보다 작고, 그 다음에 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트가 갈 수 있는 거, 루크가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계산해야지 되는 경우의 수가 바둑에 비하면 훨씬 작아요. 바둑은 아무데나 돌을 던질 수가 있고 아무데나 시작할 수가 있고 모든 게 다 똑같이 그 움직이니까 이 경우 수가 훨씬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이 바둑을 두게 될 때까지는 이제 신경망 연구가 필요했던 건데, 이 신경망이 기존의 이 브루트포스하고 다른 거는 사람은 기계하고 똑같은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퀴즈를 낼게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딘지 아시는 분? 아마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뉴욕이, 그러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 제일 그 가장 큰 도시가 뉴욕. 그러면은 과테말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아시는 분? 이건 모를 거예요. 저도 몰라요, 사실. 근데 재밌는 거는 과테말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딘지 내가 몰라 하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데 아마 0.1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난 몰라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걸 컴퓨터 가지고, 옛날에 브루트포스 방식의 컴퓨터를 가지고 하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내가 모른다는 거를 아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이 나홀리지 스토어를 갖다 전부 검색을 해본 다음에 답이 안 나오면은 그때야 나는 이거 몰라. 그래서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내가 모른다는 걸 판단하면 오래 걸리는데,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내가 모르는 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식을 프로세스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하고 그걸 활용하는 방식이 컴퓨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인간의 그 신경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 전에 못했던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걸 갖다가 컴퓨터로 흉내를 낸 게 사실 이 신경망이고, 그거를 더 이제 심층으로 여러 레이어에 걸쳐서 해가지고 그 전에 내 실수를 통해서 또 배우고, 이런 걸 하게 된 게 이제 이 딥러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제가 단순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연구하신 분이 이제 이 제프리 힌튼인데,
힌튼을, 이게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힌튼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힌튼하고 약간의 관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중간에 다니다가 회사를 차려가지고 학교에는 휴학을 하고 일을 하고 있을 때였었는데 97년에 학교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학과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너 학교 다시 안 올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힌튼이라는 교수가 왔다. 힌튼은 그때도 사실 상당히 유명했어요. 지금 7순위 넘으셨는데 이 신경막 연구로 유명을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원래 미국에서 카네기 멜론에서 교수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까 이제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달파 펀딩을 안 받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연구가, 이분이 이제 로바틱 비전, 그러니까 기계를 통해서 뭐 사물을 인식하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람을 죽이는 기계에 사용되는 걸 원치 않는다 하는 그런 양심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파 펀딩을 안 받는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모든 AI 리서치는 전부 이 국방부 그 돈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있을 데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캐나다에 있는 이제 토론토 대학에 지원을 한 거죠. 근데 토론토 대학은 그때 무슨 조교수 이런 걸 뽑는데 이런 거물이 지원을 했어요.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에. 그래가지고 이제 심리학과장이 그 전산학과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오는데 제대로 이분을 모셔오자 해가지고 인지과학과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는 왔는데 그 컴퓨터 쪽에는 그쪽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심리학과에는 제가 이제 이 인지과학 쪽을 공부하는 마지막 학생이었어요. 제 지도 교수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흩어졌고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건 유일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너 한번 와서 그러니까 심리학과는 이제 본전 생각이 났던 거죠. 월급을 반은 자기가 내는데 학생은 하나도 없고 새로 학생을 뽑으려면 1년이 걸릴 테니까 너라도 와서 좀 해라 이렇게 한 거였었는데 제가 며칠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냥 제가 하던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지셨고 저분 제자들이 지금 뭐 곳곳에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분의 제자거나 뭐 동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는 건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안 하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가 AI 윈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AI 연구가 굉장히 유행을 했다가 별로 성과를 잘 못 내는 것 같으니까 펀딩도 끊어지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이때가 그런 때였었어요.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정말 사람같이 생각하는 컴퓨터 금방 만들 줄 알았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로 가봤자 굉장히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지 않았을 텐데 이 힌튼 교수는 묵묵히 그런 과정에서도 끈기 있게 계속 이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세 가지가 한 4년쯤, 5년쯤 전에 이게 맞춰진 거죠. 컴퓨터는 엄청나게 세졌고 사실 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돌리려면 굉장히 파워풀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옛날 컴퓨터는 힘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뭐 집에서도 배우지만 학교 가가지고 10몇 년을 공부를 합니다. 교과서도 있고 우리가 읽는 책도 있고 신문도 있고 그래요. 근데 초기에는 이제 컴퓨터한테 그런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데이터가 어차피 다 클라우드로 모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데이터보다 컴퓨터가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위한 이런 재료들이 굉장히 이제 잘 갖춰져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한 20여 년간 꿋꿋이 묵묵히 연구했던 이 딥러닝 알고리즘은 훨씬 더 좋아졌고 이것들이 만났을 때 정말 폭발적인 그런 이제 발전을 가져왔던 거죠. 작년에 제가 한 컨퍼런스에서 이제 서울대 문병로 교수 이분이 이제 알파고 할 때 TV에 나와서 해설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AI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바둑도 잘 두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지 되겠다. 몇 년 전에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할 때 바둑이 사람을 이기려면은 얼마나 걸릴 것 같냐 그랬을 때 그때 그러니까 한 4년쯤 전에 한 100년은 걸릴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미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지금 제가 한 30여 년, PC가 나왔을 때부터 한 40년, 지금 컴퓨터가,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세상을 이제 바꿔온 거를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30년은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빠른 속도로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서 굉장히 엑사이팅한 그런 시간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인류가 멸망할 거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아마 굉장한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좋은 잡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냥 기계가 대체를 하고, 그거보다는 정말로 인간만이 잘할 수 있는 것, 인간이 해야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야지 될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은 어쨌든 이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기회가 있고, 또 그러한 세상을 좀 더 인간한테 유용하고 우리가 좀 더 늦게 멸망할 수 있게끔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